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었죠. 네,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즌2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요국의 관세 서한을 발송 중인 가운데 캐나다에 35%의 관세율을 책정했다고 공개했고 이외에도 3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공개된 국가 외 다른 국가의 관세율도 정하는 중이라면서 전방위적인 관세 살포를 예고 중입니다. 발효일은 8월 1일인데요. 그때까지 협상 기간이 남았지만 일단 대부분의 국가가 이 고율 관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화요일 CPI, 목요일 소매 판매 등 미국의 주요 지표가 대기하고 있어서 이번 주가 아마 7월 중에 가장 고비가 되는 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3,17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8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인 건 외국인뿐이었고요. 코스피가 장중에 3,21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TSMC 4월, 6월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일부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첫 거래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과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치르게 될 7월 FOMC에 대한 전망, 그리고 채권시장 동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캐나다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고요. 어제는 EU와 멕시코에도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방국에마저 무차별적으로 관세 서한을 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를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점점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불안감과 그동안 랠리를 이어온 데 따른 피로감에 뉴욕 증시는 금요일장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S&P 500 지수는 0.33%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0.22%, 다우 지수는 0.63%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그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0.5% 오르면서 신기록 경신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AI 테마가 다시 살아난 데다가 엔비디아가 몇 달간 수출이 막혔던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미국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30% 넘게 올랐다는 분석에 1% 이상 올랐고요. 애플을 제외하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 외에도 이번 주부터 인도에서 첫 매장을 오픈한다는 소식에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어 인도 시장의 새로운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메타는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브로드컴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반도체주가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가 잘 버티고 있고 또 증시도 금요일장은 빠졌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수위를 눈치 보지 않고 높이고 있죠. 주말 사이에 발표한 관세율 종합해보면 우선 무역 합의 타결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EU에게는 30%의 관세율을 통보했습니다. 서한 공개 직전까지 EU와 미국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지만 결국 4월에 발표한 기존 관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습니다. 또 멕시코 역시 기존 25%에서 5%포인트 인상한 30%를 부과했고요. 캐나다에는 35%의 관세율을 통보하면서 당초 25%포인트보다 10%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하는 양보까지 했지만 관세율 조정은 없었던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도 미국 경제와 시장이 좋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연일 확대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탄골스비 시카고 연은총재는 캐나다와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고율 관세는 연준이 관망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RBC 캐피털마켓의 전략가들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상황을 평가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9월에서 12월로 연기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채금리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는 0.07%포인트 급등했고요. 2년물 금리도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락 하루 만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10월부터는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소극적인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 석유 수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유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WTI는 2% 가까이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2.51% 강세 보였습니다. 위험회피 선호 심리가 다시 커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11만 9천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번 주에 진행될 크립토 위크를 앞두고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크립토 위크에서 미국 하원이 지니어스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인 기대감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재 업비트에서 원화로는 1억 6,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화요일에는 CPI,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목요일은 수출입 물가가 발표되면서 물가 지표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1%에서 0.2% 정도 오르는 데 그쳤는데 이번 CPI는 전월 대비 0.3%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은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같은 핵심 지표들에서 관세의 영향이 나타날지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월가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내일부터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금융사들을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개막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23년 이후 미국 기업들이 가장 부진한 실적 시즌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관세 때문이죠. 다만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이 증시에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만남을 자제하라는 미국의 경고에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다시 또 중국을 찾습니다. 오늘 16일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 일정을 잡는 등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기자회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된 직후인 지난 4월 중국을 찾았을 당시에도 흔들림 없이 서비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는데 외신들은 이번에도 중국 내 서비스 확대와 시장 공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방중 직전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밀리에 가진 회동 내용을 브리핑에서 공개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자금을 xAI 인공지능 개발에 투입했습니다.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규모로 이 스페이스X 창사 이래 최대 외부 투자인데 그만큼 AI 경쟁이 중요하다는 방증이겠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지으면서 머스크가 외부 자금 융통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xAI는 돈 먹는 하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5억 달러, 손실은 13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오픈 AI 등 선두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오픈 AI를 따라잡기 위해 자신의 사업체들을 끊임없이 동원해 왔다며 이번 투자 결정이 스페이스X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AI 투자 경쟁은 그 여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AI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오픈 AI도 최근까지 30억 달러의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플을 인수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었지만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갈등으로 한눈을 판 사이 독점 협상 기간을 놓쳐버리면서 빈틈 공략에 나선 구글에게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구글은 윈드서프의 CEO와 주요 엔지니어 등 알짜배기만 쏙쏙 영입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접수했는데요.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통제하지 않고 기술 일부에 대해 라이선스를 확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커버그가 직접 영입전에 뛰어들 만큼 AI 인재 확보에 올인하고 있는 메타는 이번엔 AI 음성 기술 개발 스타트업 플레이 AI를 사들였습니다.
업계는 메타가 이번 인수를 통해 AI 챗봇이나 음성 비서는 물론이고 스마트 글라스 등 핵심 제품군에 관련 기술을 대거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메타는 최근 사람을 뛰어넘는 초지능 AI 연구소를 설립을 본격화하면서 애플의 AI 개발을 총괄하던 대여 러밍팡을 비롯해 핵심 두뇌들을 싹쓸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없는 안보를 위해 재무장 계획을 내놓은 유럽연합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순매출 5천만 유로, 우리 돈 800억 원 이상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EU 집행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각 회원국에 제안한다는 방침입니다. 8천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선 세금 인상 등 재원 마련 조치는 예고된 수순이란 분석인데 법인세 신설이 현실화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가가 바라본 우리 증시도 한번 살펴보죠. 최근 곳곳에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JP모건이 깜짝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향후 2년간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 오를 수 있다, 5천선까지 오를 수 있다 내다봤는데요.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권한다며 관세 우려와 성장 둔화, 채권 시장 변동 등 글로벌 증시 변동은 빠르게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다 분석했고요. 올해 남은 기간 코스피가 3,200에서 3,500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코스피는 막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3,2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어떤 업종이 특히 강세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관련주의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산업단지인데요. 앞으로 정부는 아리백 산단 조성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유치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주들이 겹호재에 더욱 올랐는데요. 관련주 흐름 보면 삼육물산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세림 BNG가 13.34% 올랐습니다. 이어서 CTK가 9.95%, 또 에코플라스틱이 7.3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리백 산단 조성 소식에 태양광주도 뛰어올랐습니다. 정부는 아리백 산단을 위해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총 23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태양광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태양광주에는 다른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갔는데요. 최근 118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연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 전력이 전력 피크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급으로 치솟았던 지난 9일 피크타임에 전체 전력 수요의 24.7%를 태양광에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메커스가 17.89% 올랐고요. OCL 홀딩스가 11.9% 올랐습니다. 이어서 대성파인텍과 캐리가 8%대, 또 LOT 백큐미 5%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테슬라의 좋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호재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조만간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는 주말 동안 오스틴 내에서 서비스 지역을 더 넓히고 앞으로 한두 달 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머스크는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이 곧 테슬라 차량에 탑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늦어도 이번 주에 테슬라 차량에 그록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록4의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자는 차량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양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탑재를 기점으로 테슬라의 음성 명령 기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함께 올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이녹스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또 테슬라 전기차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LNF는 11.32% 올랐습니다. 이어서 솔브린 홀딩스가 8.29%, 포스코 퓨처엠이 7.34% 뛰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면서 국내 가상자산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금요일에 최고가였던 11만 2천 달러를 갈아치운 데 이어서 11만 6천 달러 선도 넘어섰고요. 현재는 11만 9천 달러 선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미국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크립토위크가 열릴 예정이죠. 미 하원에서 일명 가상화폐 3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제도와의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도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로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면 우리기술 투자가 15.04% 올랐고요. SGA가 9.7%, JC현 시스템이 5.31%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비트맥스와 T사이언티픽이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추가 상승 기대와 조정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강 후약 장세였죠. 장 초반엔 3년 10개월 만에 3,200까지 돌파하며 파죽지세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주 시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3,200을 기록하고 이내 하락하면서 0.2%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2차 전지 섹터가 선방하며 0.4%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이은 연고점 경신의 고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에선 메이저 수급주체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664억 원 팔아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1,46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518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45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6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을 보면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2.6% 올랐는데 SK하이닉스 장중에 30만 원 선 돌파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고요. 또 원전과 방산 등 최근 주도 업종에서 차익 실현 압력이 증가하면서 시총 10위권에서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등도 2%대 약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선방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6%, 에코프로가 4.2%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힌 영향이었고요. 그 외에 HLB와 리노공업 등이 상승했지만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펩트로 등 헬스케어 대표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40전 상승한 1,375원 4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진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1,470원대 지지력을 이어가다가 NDF에서는 1,470원 후반대까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다음 달 1일부터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환율 NDF에서 12일 6시 기준 1,378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에 다시 관세 이슈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코스피 단기 고점을 기록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도 체크하시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우선 이번 주 화요일에 중국의 2분기 GDP와 미국의 6월 CPI,
그리고 수요일에 미국의 6월 PPI가 발표되고요. 이어지는 연준의 베이지북과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까지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 등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은행, 증권 섹터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오는 16일에 중국에서 국제 공급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 엔비디아 젠스장 CEO가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떤 이야기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5일부터 JP모건과 시티그룹, 블랙록, 현지 시간 16일에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은행 증권주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국내 증권 섹터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요일에 현대건설과 포스코퓨처엠이 실적을 공개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죠. 한편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비트코인 오늘까지도 신고가 돌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주간을 맞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처음으로 11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관련주들의 호재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 거래일에는 STO 관련주들도 상승했으니 참고하시죠. 그럼 우리 시장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지난주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엄포에 주춤하면서 3대 지수 일제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16% 상승하며 62,700원. 시총 5위단에서는 SK하이닉스만 조정받고 있습니다. 0.17% 내림세로 현재 거래가 29만 4천 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78% 오름세로 32만 4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8%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 강보합권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5위단까지도 보시면 코스닥은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1.25% 반등하며 거래가 44만 4,500원으로 집계되고요. 에코프로빔이 강세 이어갑니다. 2%대 오름세로 10만 7,300원. HLB가 3.71%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5만 3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2%가량 올라갑니다. 거래가 4만 8,100원. 파마리서치가 0.53% 강세로 56만 4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관세 압박 속에 이번 주 첫 거래일 문을 엽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을 기록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JP모건 등에선 코스피 단기 조정이 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면 좋을지 머니쇼와 함께 오늘장 개장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면 이제 머니랩 여쭤보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 좀 종목 선택 힘드신 분들이 이게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체감 지수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머니랩을 좀 참고하시면 좀 체감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매일 이렇게 머니랩 이렇게 우리 정민 앵커가 알려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정민 언니가 왜 저러나 싶으실 겁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 증시 전망을 또 제공해 주니까 네. 리포트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래저래 자 이제 이번 주가 좀 고비인데 지금 뭐 뉴욕장 선물 흐름도 조금은 안 좋고 뭐 관세 관련해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 남발하는 중이잖아요. 남발. 네, 남발, 네, 난사.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대처가 만만찮은 그런 이제 네. 7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봐야겠죠. 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한여름에 어떻게 이 대표께서는 더 뽀얘지십니까? 아니 여기저기 바쁘시다면서요. 주말에도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어요? 지방 출장을 좀 다녀와가지고. 지방 출장? 예. 여기저기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많은 거죠. 아니 저기 지금 이 관세 그야말로 뭐 2.0 내지는 뭐 시즌 2 뭐 부르기 나름인데 지난 4월 2일하고는 또 약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네.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겠어요. 네. 지난주는 좀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는 딱히 특별한 네. 지표는 없었는데 예. 이 다른 막 레토릭들이 좀 남발하는 그리고 당초에 예상드렸던 7월 중에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딱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뭐 관세 때문에 좀 시장이 빠졌던 이 대표께서도 7월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여전히 저는 저가밀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가매수 있습니다만 유효한데. 특히 이제 타코라는 말에서 제가 갑자기 그 여는 총재 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타코가 트위스트가 될 수 있다. 타코가 트위스트가 예. 된다고요? Trump will impose severe tariffs. 그래서 첫자 따서 트위스트. 그러니까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미국 시장에. 네. 트럼프 will 네. impose severe tariffs. 심각한 좀 관세를 더, 드릴 수 있다. 네. 그거조차도 여전히 저는 연말까지 보면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딱 보면 4월 2일 날 막 무지막지하게 때렸고 4월 9일 날 시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여러 국들이 몇 개국 빼고는 달려와서 막 그 사정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본인 생각에는 좀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9일 날 당초에 저는 스카페센트 말대로 7월 9일 날도 한 번 더 딜레이 해줄 거다라고 해서 이게 크게 큰 파고가 아니기를 기대했고 희망을 했는데 네. 확실히 여전히 권력은 스카페센트보다는 트럼프에 있다 하는 생각이 있고 트럼프가 일기 때 부과했던 것보다 적게는 뭐 한 5%포인트, 많게는 한 10에서 15%포인트 각 국가별로 더 높게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빨리 달려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상대로 지금 주요 교육국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금 다급해진 거죠. 그렇죠. 지금. 안 좋게 해석하면 다급해진 거고 예. 좋게 해석하면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좋게 해석을 좀 하고자 하는 좋게. 편향이 있는데 예, 그렇게 좀 바라봤고요. 지금 저 자막이 나오는 나머지 나라에도 15에서 20% 관세 부과. 네. 그때 그 표현이 뭐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뭐 어쨌든 15에서 20 뭔가 막연하게 마구 던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부사가 동원되면서 어떡하든 뭐 15나 20은 맞을 거야. 저 얘기는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기본으로 깔고 갔던 10%에서 무조건 5%나 10%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지금 또 올리는 부담이에요.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이고 그리고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일본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게 아니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손정희 회장이 가서 그때 취임 초에 가가지고 그렇게 투자한다 그랬죠. 뭐 여러 가지 뭐 선물 준비해서 미국 방문하고 했는데 24%에서 25% 1% 포인트이긴 하지만 깎아주기보다 올렸고 네. 캐나다도 뭐 그렇게 해서 뭐 디지털세 부과하지 마 했을 거네 바로 철회해주고 이래 저렇게 했는데도 더 때린다. 그러면 뭘 협상을 한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요. 네. 좀 이번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분 생각에 좀 빙의를 해보자면 빙의. 그렇게 막 때려놨고 그랬는데 경기가 심각하게 타격이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 4월 2일 날 그 판때기 네. 판때기 갖고 나서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도 그때 시장이 굉장히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뜨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도.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유예해 줬는데 실제로 물가도 그렇고 이 경기 펀더멘털이 실제로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소장님 좋은 표현 해주셨는데 보편 실효 관세를 9점 몇 프로 한 10% 정도로 맞춰놨다가 예. 지난주까지 한 18.3%인가로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 이제까지 부과했던 걸 쭉 평균 내보니까. 예. 그리고 연초 이후에 지금 관세 수입만 해서 뭐 1,몇백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단위는 조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억 정도의 관세 수익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거 괜찮네 이러고 이제 그런 안 좋게 표현하면 근자감으로 지금 약간 때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든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은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행히도 브라질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아까 일본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제가 그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기사라든가 이런 그 발표되는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당장은 그래 우리도 보복관세 바로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일단 협상을 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 우리도 보복할 거야 지금 이 스탠스로 대부분 국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지는 아직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또 예. 그 품목별 관세에서도 이제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 얘기했는데 이제 구리로 만든 제품까지도 관세 부과하겠다면서요. 그럼 이러면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예. 구리가 이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직접적으로 그 소비자들 지갑 또는 예.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구매력도 그렇고 굉장히 큰 그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구리가 들어간 자동차, 배터리 뭐 다 포함된다는 그럼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까? 아직은 협상용이 아닌가? 이게 사실 지금이 살짝 좀 헷갈리는 그런 네. 국면인 것 같은데 뭐 어떤 패널 분께서는 또 구리 50%를 때린다고 하니까 이거 그 미국 소비자들 지갑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 전역에 구리가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경 단체들 그 반대 때문에 생산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차원적인 이거 그래? 알았어. 큰 그림으로 그렇죠. 미국 내 그 매장된 구리를 채굴하기 위해서 이제 명분을 만드는 게임일 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도 일종의 뭐 전술 전략 중에 네.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좀 있고요. 아무리 뭐 천조국 미국이지만 저런 식으로까지 해서 인심을 잃으면은 길게 봐서 좀 그거 할 텐데. 네. 아니 오히려 더 우방이라고 칭해지는 그러게요. 나라들에 대해서 더 혹독해요. 지금 중국은 제가 봐서는 뒷전이에요. 뭐 젠손항 뭐 반도체 칩 팔아먹겠다고 하고 뭐 지금 아까도 소개도 됐지만 조만간에 베이징 가서 또 뭐 브리핑도 하고. 근데 이제 주말에 상원에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 지금. 가지 가서 말라. 뭐 군사 문제 이런데 미팅하는 거 조심해야 돼라고 네. 경고를 날렸습니다. 경고는 네. 날렸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이질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의 정치인 항상 원보이스를 내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뭐랄까 전 개인적으로 좀 격조 품위 아니면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규범 이런 걸 좀 지켜줬으면 싶은 게 그 관세 부과라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글쎄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리 그거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그냥 SNS에 다들 그거 들여다보고 네. 결국 30%에서 25%에서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뭐 저도 이충광 대표님만큼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저도 조금씩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마가 진영도 많이 흔들린다고 듣고 있는데 말이 확확 바뀌니까 특히 또 연준 제롬 파월 지금 흔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거의 몰매 수준이에요. 저는 유일하게 한두 가지 그 제롬 파월을 흔들어대는 저런 모습은 참 그러죠. 예, 저도 아주 미미하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네.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앱스타인 고객 리스트가 없었다고 갑자기 법무장관 말 바꾸는 거나 그거 덮으라고 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대부분의 유권자들 가운데는 그런 것이 밝혀지고 그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을 텐데 뭐야 결국은 저 사람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실제로 이번에 관세 수입이 또 짭짤하다면서요. 미국 네, 네. 입장에서는. 한 예. 6월 한 달 만에 뭐 200억 달러, 150억 달러인가 하여튼 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부과된 10% 보편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렇죠. 정도 수입이 그렇죠. 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경기도 괜찮고 짭짤하네.
더 해볼까? 약간 그 캘린더 효과도 있었긴 하지만 어쨌거나 6월 달에 재정 적자가 네. 재정 수지가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관세 덕분에.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 분위기에서 조금 찬물을 그래도 네네. 조금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덜 쓰고 많이 벌고 그러네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번 저 업종별로 한번 봐주세요. 네네.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애플이 3등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항상 그 이렇게 시총 제일 위에 항상, 1위로 네. 자리 잡고 있던 애플이 3등까지 내려왔습니다. 십수년 동안 정말 예. 부동의 1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엔비디아죠. 예. 사조다. 저 정도 되면 팀쿡도 알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번, 예. 예. 업종별로 한번 봐주시죠. 업종별로 한번 네. 보시면 일단 빨강색은 YTD 연초 이후니까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지난주가 움직임이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한 주에서 파란색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눈에 띄었던 지난 한 주의 움직임은 이 필수 소비나 임의 소비,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저희 통신 서비스가 생각보다 이 주간 움직임이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관세 때문이든 뭐든 간에 관세에 따른 또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뜬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 후반만 해도 10년물 금리가 4.2에서 지금 4.41 돼 버렸단 말이죠. 이런 여파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는 임의소비나 필수소비가 공교롭게 임의소비 같은 경우는 YTD로 지금 마이너스 1.25로 돌아왔습니다. 플러스권에서. 그리고 필수 소비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마이너스 1.56% 빠졌단 말이죠. 지난달부터 그 소매 판매가 수치가 지금 안 좋게 나오잖아요. 이번 주 아마 목요일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소매 판매가 5월달에 발표될 텐데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소매 판매가. 지금 헬스케어는 왜 저렇게 안 좋죠? 헬스케어 같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진짜 그야말로 아주 박살이 나 있던데. 이게 그 OBBBA에서 예. 네. 메디케어 기억나시죠? 네, 네. 메디케어, 저소득층 메디케어 이거. 예. 이게 이제 그 뭐 공제한도 확 축소하면서 그쪽 부분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를 작년부터 조금 일부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때 좀 기피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를 이제 헬스케어로 좀 보고 있긴 했는데 연초 이후에 시장 많이 흔들리고 할 때 이 소비주하고 헬스케어 이쪽하고 이제 유틸리티가 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애 그랬는데 이제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면서 그런 모습이 다시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7월 초에 또 OBBA도 통과를 됐었고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언뜻 이 11개 쭉 업종만 보시더라도 네. 들쭉날쭉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네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모든 파란색 이 바 차트가 다 0 위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게 살짝 흔들리는 그래서 제 말씀이 틀리길 바라면서 그런 소신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 7월 달에 7월 9일 2차 시한 그리고 7월 4일 그 감세안 통과 플러스 7월 중순 이제 이번 주부터 JP모건 필두로 해서 사실 몇 개 회사들은 지난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P모건이나 금융주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일드 커브가 지금 장기 금리가 쫙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뭐 장기 금리 네. 해서 단기 금리로 하니까 상당히 뭐 실적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종반 후반으로 갈수록 서프라이즈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따가도 기회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지만 2, 4분기 EPS 성장률 기대치 자체가 네. 지난 분기 9%인가 10%에서 이번 2, 4분기 4%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7.4, 다음 4분기 6.3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2, 4분기가 관세에 따른 실적 소폭 부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7월 정도의 이제 변동성을 예상했었는데 확실히 시장이 좀 빨리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전히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잠깐 살짝 언급하셨지만 금융주에 있어서는 그거죠. 어쨌거나 뭐 조달은 짧게 단기로 그리고 운용은 길게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단기보다 장기가 높은 이 스티프닝 상태면은 금융권은 은행들은 더없이 좋다, 회피한 회피하다, 상황이죠. 네. 많이 남길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Net Interest Margin. 네. 그게 네. 이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대 마진율도 증가되고. 예, 예. 저는 금융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괜찮을 좋을 것 같다. 겁니다.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는 뭐 지금 주변을 둘러싼 이슈들이 굉장히 호지악지 많아요. 뭐 일단 그 OBBBA가 통과되면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됐고 그 가운데 로보택시는 지금 보니까 뭐 피닉스 진출도 추진한다는 얘기 있고 샌프란시스코 시작이 되고 뭐 확대되고 있는 양상. 인도로 공장, 인도에서 예. 공장 또 설치한다고. 이건 또 호재인데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오너 리스크죠. 이거 신당창당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좀 심각한. 주가는 근데 29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보니까 한 4거래일 만에 다시 또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300불 14, 위아래서 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참 이 테슬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테슬라. 제가 그래도 소신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소신 발언데. 제가 여러 패널로 가면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네.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뭐 미래의 투자, 모든 테크 기술 집약 다 좋다 이거죠. 그걸 다 집약해 놓은 게 실적 아니겠습니까? 지난 2, 4분기 실적, 지난 4, 4분기, 작년 4, 4분기 때부터 마이너스로 EPS 성장률 자체가 진입을 해서 지난 2, 4분기가 1, 4분기가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고요. EPS 성장률 자체가. EPS 성장률이 네, 분기 EPS 성장률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매출도 지금 차트에서 그 오른쪽 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매출도 최근에 꺾이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거 보니까 2분기 글로벌 판매량도 마이너스 한 13% 정도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제가 좀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다 좋다고 이거죠. 뭐 창당이고 다 좋은데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 뭘 근거로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럼 JP 모건하고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게 이해해 JP 주시면 모건이 뭐라 했는데요? 매도 권고. 매도 권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대표님이 그래도- 지금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JP와 같은 JP 모건과 같은 의견이다. 저는 뭐 종목을 갖고 샀다 팔았다를 안 하니까 거기까지 제가 예. 의견을 밝히긴 좀 송구스럽지만 설마 매도 권고했던 JP 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월가에 월스트리트 출근하다가 뭐 이렇게 린치 당하고 그러진 않겠죠. 미국은 우리나라 같지는 않겠지. 특히 데나이프스라고 하는 그 매드부시. 예, 네. 그런 분들도 최근에 약간 비관적으로 좀 바뀐 멘트나 이런 것들을 좀 본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그 기점이 이 신당창당하고 이제 정치 문제가 막 되면서 그 지난주 언급을 못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데나이프스라든가 리서치 이런 테슬라를 가장 인덱스하게 보는 리서치 네, 네.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좀 신경 쓰였던 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 어떤 방향, 움직임 자체가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사업에 특히-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특히 미국처럼 주주 중심의 시장에서 네. 주주들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멘트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네. 결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머스크 얘기를 했지만 굳이 각을 세운다고 할 만도 하네요. 파월 의장도 말을 쉽게 안 들어주고 최근에 의회 정문을 봐서는 우린 그래도 뭐 관세 효과 확실하게 봐야겠다. 6월, 7월, 8월까지 물가지표 봐야겠다. 그렇죠. 예. 당장 이번 화요일 날 이제 미국 CPI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관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그거 했느냐 그런 차원인데 아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몰매예요. 거의 뭐 진짜 다구리라 할 정도로 너무 너무 여기저기서 저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는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심하죠. 네.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중앙은행에 뭐 늘 우리가 했던 얘기지만 이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페드라고 하는 곳은 더 페드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정관사를 앞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그 전 정관사 세계 요즘 너무 흔하게 다들 붙이는 게 있던데 백화점도 붙이고 골프장도 붙이고 네. 분식점도 더 얼마 해가지고 그랜드 오픈 하는데 그랜드 오픈 하려면 그래도 100평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5평짜리가 그랜드 오픈 이러면서 더 붙이더라고. 네. 그래서 하여튼 예. 미국만의 중앙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페드라는 곳이 이렇게 페드 수장을 막 대통령 입맛에 따라서 흔들어버리고 이러면 누가 나중에 페드 의장의 얘기를 누가 중시하며 이 축구장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심판을 자꾸 흔들어대 버리면 이 게임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죠. 예. 저는 그러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좀 지나치다 싶은 게 지난주 제가 그 캡션을 떠갖고 왔습니다. US Federal Housing 뭐 FHFA라고 합니다. 주택 뭐 금융청이라고 하나요?
빌 풀먼인가 하여튼 이분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제가 방송이라서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겠죠. 예. 이분이 또 막 저 우측 상단에 보시는 대로 성명서를 내 가지고 파월을 또 공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FH 주택금융청에서 왜 뜬금없이 파월을 저렇게 비판하고 나서는지 말 들었겠죠. 야 이거 다 좀 해라 좀 막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트럼프가. 저 연준 그 본부 건물 그거 네네네. 뭐 개보수 3조를 하는데 썼네, 2조를 돈을 더 썼네. 많이 썼다고. 네. 의회에 가서 뭐 증언이 뭐 허위였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비판했단 말이죠. 참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예. 변동성들이 지금 막 시장을 조금 다시 짓누르는 근데 이런 조금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표 보시기에는 파월 어떤 지금은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자진 사임을 갖다가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은데 파월도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 같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 어쨌거나 저거는 이제 압박이고 실제 그냥 지금은 이제 파월을 해임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저는 보면 희박할 안 거라고 되죠. 보고 있고요. 그건 진짜 예. 극단적인. 네, 지금부터는 썰을 좀 한번 우리가 썰. 얘기해 봤으면 예. 좋겠는데 네. 제롬 파월도 조금 이런 표현을 조금 후달리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좀 약해지겠죠. 파월도. 네. 그리고 소비 꺾이고 있고 노동시장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조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연속 주간 실업수당 청구,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6만 건, 연초 대비해서 한 2, 3만 건씩 높은 상태란 말이거든요. 네. 지금 조심스럽게 그래 제가 지금 이건 말 그대로 썰인데 7월 달에 25bp 스몰 스텝, 스몰 컷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FMC 위원들이나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야 이거 상황도 이런데 적당히 좀 말 좀 들어주자. 또 그렇게 해서 뭐 경제가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막 폭등을 한다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면 이런저런 판단을 했을 때 이번 7월 달에 25bp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까지 한 10에서 20%였다면 한 3, 40%로 증가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 패드워치 저기 자료가 나옵니다만 시장에서는 전혀 7월 FMC에서 금리 인하는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이죠. 동결 가능성이 93%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쭉 고려해 보면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25bp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93%로 동결 가능성인데 네. 저 동결 가능성이 93%에서 한 뭐 정확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한 5, 60%로 살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기 보면 오히려 9월보다도 10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9월하고 밀리고 10월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저렇게 금리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금리 인하를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게 얼추 지금 이제 이번 여름에 한 2조 달러를 갖다가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2조 달러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많이 삐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이 삐져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좀 안 사준다 하면 이걸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비용- 이미 30년물 국채가 아까 이렇게 소개됐습니다만 이제 한 채 5bp도 안 남았어요. 다시 5% 터치하는데 이자 비용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런데다가 지금 베센트 얘기로는 할 수 없다. 우리도 그냥 옐런이 구사했던 초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재정 정권 만기 짧은 걸로 그냥 계속 단기채로. 돌리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네. 추가드리려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 OBBBA 부채안도 했고 이제 실탄을 장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일부 국채를 신규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상반기에는 만기돌이 하는 것만 계속 리파이낸싱을 했었습니다. 상반기는 예, 추가로 신규 발행을 안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하반기에 이제 신규 발행해야 되는데 그때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계속 금리 인하해라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거거든요. 네. 그럼 제롬 파월이나 FMC도 실제로 이 자금을 굉장히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예. 그거를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면 페드 FMC 위원들도 그 고민을 굉장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인하 25bp 깜짝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화요일 날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6월 CPI는
강하게 마사지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 높으면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아니, 근데 앞서 화면에 그 두 케빈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차기 연준 의장으로 두 케빈? 예. 케빈 어스는 이미 그 이전부터 거론이 됐던 인물이고 네, 지금 케빈 에스까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연준이 그러니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는 하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그 해임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 때도 아까 언급해 주신 예. 대로 그 연준 건물 개보수하는데 25억 달러 이게 뭐 3조 가까이 들었네 아니다 뭐 예. 지금 이거 가지고 막 흔들어대 이게 있고. FBI 다음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면서요. 그래서 근데 제롬 파월이라는 분이 재산도 한 1,000억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변호사고 저런 분이 저런 숫자 가지고 그거 갖고 뭐 본인하고 아무 영향도 없는 걸 가지고 뭐 증언을 달리했거나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게 하는 건데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이 케빈 베럴이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투 케빈 베럴이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투 케빈 케빈 베럴. 배틀. 배틀. 네. 네. 이게 이제 3파전인데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케빈 헤세 지금 국가경제위원장이죠. 그리고 실제 90년대 페드에서 일단 이사로 근무를 했었던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 추종자, 트럼프 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케빈 워시는 전 페드 이사 역임했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도 매파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에 트럼프 일기 때 이 관세 때리는 경제 고립주의는 성장에 절대 좋지 않아 이렇게 아. 네,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케빈 어씨가 왜 그렇게 거론이 됐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 뭐 자유무역주의자고 그만큼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의 성향으로 볼 때 케빈 호씨를 지명할 리가 있을까? 크리스토퍼 월러 내지는 케빈 에셋인데 저희 안 그래도 저희가 요거 자료 만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에서 했었는데 케빈 에셋은 사실 그럴 만한 좀 까면 안 되는 그게 이제 빅가이는 아닌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네. 크리스토퍼 월러가 돼도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여담으로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3,18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4%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80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2,800원,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이 가운데 금융주 호가가 좋네요. KB금융이 8%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26,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기아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밖에 삼성전자, 오선주, 네이버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0.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77,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가량 0.6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42,000원. 에코프로비엠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107,000원. HLB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7,750원. 파마리서치 0.8% 상승 예상됩니다. 휴젤이 0.7%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349,500원. 그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캠바이오가 보합권 예상되고요. 팩트론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리노공업이 1%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지금 이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서한을 남발했다라는 부분이 또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번 주도 챙겨봐야 될 지표도 많잖아요. 예, 챙겨볼 지표도 예. 많은데요. 오늘 동시효과는 사실 그다지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번 장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음봉이 좀 신경 쓰이고 바깥의 변수가 지금 그다지 우리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 증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어쨌거나 5천을 향해 달려가는 초반이야. 이런 분위기였고 외국인이 사든지 외국인이 주춤하면 개인이 사든지 하면서 이렇게 수급적으로 빈틈없이 이제 올라왔는데 약간 이 단기 과매수 국면을 뭔가 해소는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 살짝 안 도와주는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은 진짜 뚜껑 열어보고 또 오전 오후 또 다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채권 시장도 일단은 금리 살짝 오르지 않나 싶은 그런 동시효과 흐름이네요. 네.
아니 그래도 지난주에 30년물 국채 경매는 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10년물도 예. 입찰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물, 그러니까 7월 9일 날 10년물, 네. 그 다음 날 7월 10일 날 30년물이 30년물 있었는데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뭐 수치 같은 것 당일날 시장 금리보다는 뭐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낮은 금리로 발행됐다는 네. 측면에서 일단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10년물이 지난달에 그 응찰률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뭐 사겠다고 했느냐. 2.52배였다가 이번에 2.61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았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그 투자하는 비중이 65.4%였으니까 뭐 굉장히 좋은 핫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상당히 좋았다. 네. 30년물도 한 59.8%니까 30년물이 10년물보다 인기가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 60% 가까이 나왔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라메리카 이거 아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좀 재밌는 그래프에서 갖고 왔는데 그 모닝스타에서 지난주에 그 보고서를 쭉 발표하면서 펀드 플로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펀드 플로우. 예. 네. 7월 1일 현재로 5월까지 네. 미국 주식 시장으로 그러니까 뭐 5월까지. 예, 5월까지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죠. 네. 좀 시차가 있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쭉 취합해서 예, 발표하는 예. 거니까 제가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5월달의 자금 흐름입니다. 근데 예. 4월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오히려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예. 미국 시장에서. 근데 5월달 들어서 한 600억 달러 정도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그게 살펴보니까 주로 채권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돈이. 오호.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에서 한 170억 달러 마이너스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좀 시장이 급반등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익 실현성이 있지 않았을까, 주식시장에서 그런 유추가 가능한 것이고 중요한 건 어떤 시장이든 주식보다는 채권이 훨씬 비중이 크고 좀 빨리 예,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5월 달에 미국 채권 펀드로 이 600억 달러 정도가 플러스가 됐다는 거니까 뭐 자금 흐름도 이제 서서히 탈미국했던 게 이제 다시 미국향 흐름으로 이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이 연초에 한 4, 5월 지나면서 미국으로 자금이 다시 쏠리고 있는 게 여기저기서 이제 감지가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집계한 그래프가 있으면 한눈에 딱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하. 좀 찾다 보니까 아직은 집계가 안 되고 그나마 이 모닝스타에서 이걸 발표를 했길래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어쨌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상반기 탈미국 자금 쭉 했다가 그 추세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뭐 아까 우리 7월 달, 8월 달 또는 자금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자금 흐름만 보더라도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대표님은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떤 ETF를 보는 게 괜찮다라고 보세요? 그 앵커님께서 항상 그 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네. 근데 ETF는 좀 괜찮잖아요. 네. 제가 종목 리스크는 여러 소개를 많으니까. 드리기 전에 요 네. 그래프 한번 수익률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약장수처럼 저는 수익률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수익률이니까. 네. 그 FPX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는 대로 1월 2일 연초부터 4월 8일이 최저점이었잖아요. 네. 그때까지 S&P 500이 마이너스 15.28% 빠졌고 FPX라는 이따 소개드릴 이 종목이 마이너스 17% 가까이 빠졌고 몰트라고 해서 모기지 리츠 종목이 마이너스 9% 빠졌습니다. 하락할 때 모기지 리츠가 조금 방어를 했죠. 그런데 4월 8일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상승 탄력을 보시면 S&P 500이 26% 올랐거든요. 네. FPX라는 종목이 4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거죠? 네, 빨강색 예.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몰트가 15.9, 16% 올랐고 이 두 가지 종목은 저희가 실제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예, 앵커님께서 항상 이렇게 네. 물어보셔서 제가 네. 업종만 말씀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종목을 갖고 왔고 이게 FPX가 어떤 종목이냐면 예. 앞에 보시면 IPO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이힐드 일부 넣고 IPO해서 좀 뜨면 바로 빼고 뭐 이런 네네.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이 FPX라는 종목은 퍼스트 트러스트라고 해서 AI 쪽 어떤 뭐 계량 이런 거 굉장히 그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뭐 생긴 지 한 10몇 년밖에 안 된 회사고 저희가 지난 4년 반 동안 어떻게 좋은 애들을 고르다 보면 이 퍼스트 트러스트가 운용하는 ETF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오호. 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고 이 좌측에서 보시는 그래프가 트럼프 일기 때 다른 거 설명 다 빼버리고요. 트럼프 일기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IPO 주식의 평균 연평균 수익률이 32%였습니다. 네.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 14%에 불과했고요. 근데 바이든 때 IPO
연평균 ETF 수익률들이 3%에 불과했어요. 그럼 그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가 또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까지 계속해서 줄줄이 관세 서한을 보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많은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오히려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도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국내 증시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합권 혼조입니다. 코스피가 3,175, 코스닥은 802.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 출발이네요. 62,500원, SK하이닉스 0.3% 하락합니다. 29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으로 105,600원.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이네요. 지금 319,500원이고요. KB금융이 0.8% 상승합니다. 118,800원, 1% 이상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20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소폭 내림세고 네이버가 0.4% 떨어지는 중이고요. 셀트리온은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3% 상승합니다. 지금 44,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소폭 오름세입니다. 각각 105,200원, 47,450원. HLB가 2.5% 올라갑니다. 52,4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0.3% 상승 중입니다. 휴젤이 0.58% 올라갑니다. 349,000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약보합권이고 리가캠바이오가 1% 올라갑니다. 138,200원. 그리고 팩토론 약보합으로 199,900원이고 리노공업이 0.8%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 보험주도 움직임이 좋은데 화장품 쪽에서 지금 코리아나가 15%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롬바이오, 토니모리가 6%, 7% 강세입니다. 그 밖에 뉴키존도 6%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GFC 생명과학이 5.4% 상승 중이고요. APR, 에이블 CNC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삐아가 3.7% 올라가고 달바글로벌도 4%, 콜마홀딩스도 3.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녀공장도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보험주 쪽에서는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조금 보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서울보증보험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글쎄요. 미용기기 쪽도 움직임이 괜찮네요. 파마리서치, 동방메디컬, 휴젤, 대웅제약. 다만 이제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항공기 부품 쪽도 일부 종목이 좋습니다. 이제 이게 또 방산주하고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IG넥스원이 2.6% 올라가고 휴니드도 4.3% 상승 중이고요. 하이즈항공도 0.9% 오름세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1.5% 상승 12,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각각 256억 원, 140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44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509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3억 원, 5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좀 올라갑니다. 이원 60전 상승한 1,37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보합권으로. 네. 좀 전에 이제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 했을 때는 다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쪽이 좀 약하네요. 방산, 그렇죠. 조선, 전기, 전력 관련주 이런 쪽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못 가니까 지수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분발을 해도 지수 자체는 조금 이렇게 보합이네요.
그래도 일본 이런 때 비해서는 우리는 강하네요. 지금 일본은 뭐 낙폭이 한 0.45, 0.5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아까 무슨 말씀하시다가 ETF? 네, 네. 예, 예. ETF.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판 공모주 ETF를 소개해드리다가 아, 공모주 네, ETF. IPO 쪽. 그쪽은 그래도 그쪽 거기 미국 쪽의 공모가라는 것은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른가요? 뭐 어차피 공모가는 뭐 네, 뭐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시스템은 똑같은데.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완화 뭐 자꾸 규제 완화 얘기하는 예. 게 어떤 말 그대로 규제도 완화지만 이런 그 상장 요건들을 완화해 주면서 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본물을 이뤘었다는 것이죠. 본물을 이뤘다. 트럼프 일기 때 보면 거의 한 뭐 연 150개, 200개 회사들이 쭉 하다가 2021년도에 예. 2020년도 진행을 해서 상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400개가 상장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 때 한 50개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신규 상장 기업 예, 숫자가 상장 기업 숫자가 연 네, 상장 네, 기업 연, 숫자가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정권마다 어. 이 IPO 쪽에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는 정권이냐 아니면 그냥 뭐 하는 정권이냐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했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IPO 쪽의 수익률이 32%에 달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연평균 S&P 500은 14% 올랐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 때 IPO는 3%에 불과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그런데 S&P 500은 15% 올랐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 때도 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예.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 이후에 지금 수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4월 8일 이후에 연초 이후에는 23%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 6.78% YTD로 지금 지난주 목요일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은 지금 23%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ETF는 그리고 이제 모기지 리츠인데 예. 제가 왜 부동산 중소형을 자꾸 맞아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리츠 쪽도 좋게 말씀 네. 주셨고. 공모주가 대형주겠습니까? 중소형주겠습니까? 소형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아까 우리가 그 업종별로 수익률 보셨지만 부동산이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네. 연초 이후에. 왜냐하면 네. 이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분명히 시장금리건 정책금리건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금리가 인하가 되면 모기지 30년물 금리 따라서 이제 이 추세를 보이는데 이 모기지 30년물 금리가 지금 한 6.7, 6.8인데 하반기 한 6.3, 6.4 정도까지만 떨어지더라도 이 모기지 그러니까 상업용 모기지든 주거용 모기지든 모기지에 투자하는 이 리츠가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좌측 그래프가 어떤 걸 뜻하냐면 지난 30년 동안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그 주황색 바 차트를 보시면 주식보다 상승률이 더 좋습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기대해도 되는 업종에 투자하는 ETF가 아닌가. 특히 이 모기지 리츠는 그 프레디매나 페니매 우리 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예. 많이 언급했었죠.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주택금융청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기지 채권을 프레디맥, 페니맥 이런 데서 다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국채하고 거의 동일한 신용등급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지 리츠를 투자하는 리츠 운용력들이 그 레버리지라고 하면 좀 겁을 내시겠지만 레버리지를 한 200%, 300%씩 써요. 이 펀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그만큼 곱하기 2, 곱하기 3의 배당이 나옵니다. 작년까지 2011년 이후에 이 모기지 리츠 모트라고 하는 종목에 2011년 이후 평균 연 배당이 10.24%에 달했고요. 올해 초에는 12%, 12.5%인가 배당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종목을 한번 보시고 7월이나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데 우리가 계속 조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좀 싸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이고 또 모기지 금리 또 일시로 떴다 그러면 얘가 좀 빠질 거거든요. 몰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럼 그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잘 보셔가지고 투자해 놓으셔도 하반기까지 저는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희도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지난 주말에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장이 3대 지수가 밀리긴 밀렸고 상승 하락을 볼 것 같으면 하락 쪽이 2배 이상 많았어요. 네. 결국은 미국에서도 투자는 아주 익숙한 기술주, 대형주 이쪽이 아직까지 이제 네. 시장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봐야 리더십을 되지 갖고 않겠습니까? 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차라리 조금 발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좀 네. 차별화된 양상이고 실적 측면에서 무슨 시사점은 없나요? 미국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5월 말, 예. 5월, 6월 중순까지만 해도 굉장히 실적 전망이 암울한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미국에서. 네. 근데 6월 중순이 딱 지나면서 예.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개선되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는 지난주에 뭐 델타 항공 예. 2, 4분기 7월 10일 날 2, 4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부터 시작될 실적 발표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3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할 거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코스트코 6월 매출 발표했는데 뭐 매출 굉장히 성장 탄력적으로 했고 TSMC 2분기 실적 발표 조금 늦게 하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6월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7%라고 하긴 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성장세 살아있다는 얘기고 뭐 지금 보시는 대로 2, 4분기에 1, 4분기에 7.6%인가 EPS 성장률 했다가 2, 4분기에 4%대, 4.8%대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3, 4분기, 4, 4분기가 7%, 6%라고 나왔지만 7.3%, 6.4%로 예년 평균 수준 이상의 성장세로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IR 뭐 하여튼 뭐라고 IRA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도 지금 이익 수정 비율이 계속 개선되는 거로 나오고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실적 아니겠습니까? 예. 2, 4분기 때는 관세 영향을 좀 반영해서 지금 빨강색 박스 쳐놓은 부분이 한 4%대로 떨어졌다가 3, 4분기, 4분기 특히 내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올해 7월 달의 변동성이 저가 매수가 확실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달러는 뭐 이제 강세로 튀는 거는 큰 리스크는 없나요? 저희는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달러가 좀 강해졌으면 달러가 좀 오히려 더 강해져야 좀 수익률은 좋아지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원 달러로 하면 1,350원이 마지노선일 거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로 하면 95포인트가 마지노선일 거다. 이미 그 이상 올라갔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봤다. 네, 그 정도 생각. 더 밀리기는 쉽지 않다. 예. 근데 이제 7월이든 9월이든 정책금리 인하를 이제 패드에서 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조금 이제 하단이 좀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마 1,350원이 깨지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니 요즘에 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 예탁 결제원 내용을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주식 쪽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게 다 가상자산 관련 쪽이란 말이죠. 네. 이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도 뭐 계속해서 사상 신고가 최고치. 네, 사상 최고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립토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당초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쪽을 유동성의 지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지표. 예, 저희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투자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예. 사실은 저희도 이 배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ETF들을 쭉 찾아보면 그래요. 연배당이 뭐 40%씩 나오는 이런 ETF들이 있어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배당이 얼마나 정말 이게 납득할 만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오느냐를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검증이 된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한 제한적으로 한 종목 정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판단 하에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가상화폐가 어떤 자산으로서 우리가 평가하는 언더라잉 에셋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 네네. 기초 자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처럼 펀더멘털 중시하는 회사들은 쉽게 그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도 조금 이제 관심을 배당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뭐 캐피탈 게인보다는 배당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가격의 움직임을 유동성의 지표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떻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자산들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다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부담 때문에 오늘 시장 살짝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25% 반등하면서 3,183포인트 가르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약보합으로 800선에서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은 사들입니다. 34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51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관 쪽에서 물량이 좀 출회됩니다. 기관 장 초반이지만 1,003억 원 강하게 팔아내면서 지수 지금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719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10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86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보험 쪽이 좀 강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종, 더불어서 화장품 섹터까지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IT 서비스, 통신 장비, 철강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에 뷰티업계 내에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화장품이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24% 가까이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는 11,290원이고요.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16%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코리아나 역시 16.5% 급등하며 거래가 3,535원입니다. 더불어서 뉴키즈온이 10.5% 상승하며 15,240원. 현대바이오 역시 10.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380원대 거래됩니다. 타일 플라스틱 관련주 역시 오름세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타일 플라스틱 관련주도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 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서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탈플라스틱 관련주 내에서는 삼육물산이 12.3% 오르며 1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TK도 5.37% 오름세로 5,290원. DIC가 좀 강보합이고요. 진영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2,250원대 거래되고 있고 에코플라스틱이 0.92%, 1%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3,830원, 3,83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가격 상승에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12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트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SJ가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했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 직행했고요. SJ 솔루션주도 7% 오름세입니다. 더불어서 비트맥스가 2.5% 강세로 5,230원대, 위메이드가 0.75% 오르며 3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감성코퍼레이션 1%대 상승세입니다. 거래가 6,33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개별 호재에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년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57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에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4,550원 기록했고요.
더 바이오메드는 74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 이후에 상승세 계속됩니다. 현재도 10% 가까이 오르면서 6,470원대 거래됩니다. 더불어서 일동제약이 3% 강세로 19,000원, 대웅제약도 2.35%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6만 5,800원이고요. 파미셀이 0.81% 오르면서 12,24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와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가 겹치면서 오늘도 시장 경계감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어서 타이밍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도 연일 내리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 증시도 뜨거운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불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외국인 투자자들 덕분입니다. 작년 중순부터 9개월 넘게 팔자세로 일관하던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귀환하면서 증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만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3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2달째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SK스퀘어, SK하이닉스,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2달째 바이코리아 중의 외국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매섭습니다. 지난달에 SK하이닉스만 1조 5,7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 기준 코스피가 13.86% 오르는 동안 SK하이닉스 주가는 42.8%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분기에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2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3분기 낸드 가격이 최대 1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에 시티그룹은 목표가를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볼까요? 다시 제약바이오주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실리콘투, 휴젤, 그리고 SM 순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는데요. 알테오젠이 1위에 올랐죠. 알테오젠의 시총이 24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 대장주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파이프라인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3%로 미국과 유럽을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보고서는 한국이 위탁 개발 생산 역량을 활용해 기술 수출과 글로벌 수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중 대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을 꼽았는데 특히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키투르다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30조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도 나왔는데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삼성 SDS,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한미 안보실장 회동에서 양국의 조선업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덕분인데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자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선주와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계약이 체결된다면 총 수주 규모는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 플랜트 분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기관들이 거센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 미가캠바이오, GNC에너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는데요. 알테오젠과 함께 리가캠바이오의 주가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항체와 약물 접합체 신약 후보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보이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리가캠바이오는 최근 발표를 통해서 해당 파이프라인의 독보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며 다수의 암종을 대상으로 한 시험 설계로 적응증 확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 대비 뛰어난 약물 결합 기술과 세포 투과의 향상으로 치료 효과를 높인 점이 차별화 요소로 평가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도 리가캠바이오를 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으로 보낸 관세 서한이 다시금 글로벌 경제를 긴장하게 했는데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채권 시장 상황과 함께 7월 FOMC 대회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LS증권 우혜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혜영님. 예. 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와, 한국 증권 시장에 대해서 이제 토달면은 바보 되는군요. 이런저런 소리 했더니만 어대하면서 그냥 확 잡아당기네. 아, 이거는 진짜 곰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어야겠구만. 아니 지난주 금통위 얘기 좀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은 동결이면서 하는 총재의 어떤 발언으로 봐서는 이제 집값 그리고 가계대출 네.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아,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네. 금융안정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안정이라고 한다면은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과 같은 지표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토어제 해제 이후부터 저희가 쭉 지켜보시면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것들이 실제로 가계부채 쪽으로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금리 인하하기 어려웠던 환경을 좀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좀 냈지 않습니까? 6억 원 이상 대출이 안 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에 조금 눈치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표들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좀 부각이 됐고 네.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출을 낸 만큼 효과를 봐야 됐었기 때문에 8월 금통위에서는 사실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7월만큼은 금융안정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정책을 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지금 추경이라든지 확장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괜찮은 건가요? 사실 지속 가능한 부채 상승이냐라고 예.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규모로 계속 부채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이 동반되는 부채 상승이라면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성장 전망치가 0.8%에 좀 그치고 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1% 초반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무작정으로 부채를 늘린다면은 아마도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부채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비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경기를 살리는데 정부는 조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차 추경은 이미 집행이 되고 있어서 9.5조 원 정도가 추가로 국채가 발행이 됐고요. 2차 추경이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21조 원 정도 추가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간으로는 거의 30조 원 정도가 추가로 발행이 된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난해보다도 역대 최고치의 가계부채 증가세 내지는 국고채 발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만약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킨다면은 사실은 좀 수급 부담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은 기준금리 인하가 되거나 성장이 둔화되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수요 측 문제는 조금은 이제 부재하다면은 그래도 금리 급등세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 보고 있습니다. 우영구원님. 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채 10년물을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크로 삼잖아요. 네. 우리 국내는 요즘 몇 년물로 주로 살펴야 되나요? 장기물이라고 한다면 10년물을 보시는 게 맞고요. 10년물 보는 게 네, 단기물은 3년물 보시면 될 것 3년물 같아요. 보는 게 맞고. 네, 미국은 2년물, 10년물 이렇게 보는데 네, 한국은 예. 3년, 10년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3년이나 10년. 네. 아니 지금 은근히 보면은 우리가 국고채 금리가 조금은 이렇게 이제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네. 어쨌거나 관세 이후에도 조금은 떨어졌는데 좌우지간 4월 말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상승을 했던 배경을 살펴보시면은 네. 두 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는 한국도 금리 인하를 섣불리 못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인하 시점에 대한 지연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앞서 앵커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국고채 발행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추경이 집행이 된다면은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한 수급 부담에 대한 좀 영향력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줬는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환경이 어떤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 뭐 소프트 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0%대 성장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한 국가는 어디냐라고 하면 한국일 수밖에 없고요. 성장률 측면에서 또는 물가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큰 국가는 어디냐면 한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 같은 경우는 한국이 조금 더 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할 수 있는 압력이요. 네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고 10년물, 국고채 10년물짜리가 수익률이 2.823%로 찍히고 있고 네. 미국채 10년물은 4.425예요. 네. 아 이러면은 당연히 미국 같은 돈이면 미국채 사는 게 이득 아닙니까? 뭐 개인도 그렇고 네. 기관 투자자라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한국 국채를 사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수익률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년물을 미국채 10년물은 4%대가 나오고 네, 네. 우리나라 국고 10년은 2% 후반대밖에 안 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채권 사볼까 하는 고민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괜찮을 수 있어요. 미국을 하는 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 투자자들이 예.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달러가 더 이제 강해진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가는 건데 만약에 앞으로 달러 환율이 약해질 것 같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환전 코스트를 감안을 했을 때 국고를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 1,300 한 중반대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1,400원대로 올라간다.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환전을 해서 달러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달러가 약해질 거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새롭게 자금을 이제 환전을 해서 나가기에는 이제 환 코스트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거의 그럼 1%한 중반 1.5% 정도 이제 만약에 환율 측면에서 예. 손실이 난다면은 굳이 외국 걸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이 이제 원화나 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는 달러 이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국고채가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일본이 언제 이렇게 비싸졌지? 일본 30년 물은 3%가 넘네요. 아, 지금 수익률이. 네네네. 얘가 지금 2016년에 뭐 0.01 이거 뭐 이 금리도 없다시피 하고. 네 마이너스였고. 아니 뭐 불과 2022년 초만 하더라도 네. 0.6%밖에 안 되던 게 3.06. 야,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은 일본 거 해야겠다. 일본 엔화가 네. 강세로 갈 수도 있겠고 뭐 이러면 아닌가? 너무 단순한가요, 제가? 앞으로가 중요할 것 앞으로가. 같아요. 네, 네.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서 일본이, 상황이고요. 일본이. 네. 일본이 24년도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30년물 같은 좀 초장기채가 3% 가깝게 상승을 한 이유는 지금 일본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일본도. 이미지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참여연 선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의 그 정책들을 보시면 공약들을 보시면은 이제 좀 세금을 감세해주고 예. 돈을 조금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동일하게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듯이 뭐 새롭게 이제 참여연 선거에서 승리하는 당에서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동일하게 일본에서도 방위비 부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럼 방위비 부담을 하려면 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1.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0년과 같은 초장기채가 3% 가깝게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더 수급에 취약한 연물이 30년과 같은 초장기채라는 거고요. 또 왜 이렇게 초장기채가 약한가라고 하면은 통상 초장기채를 사주는 수요자가 보험사나 연기금 같이 쭉 초장기채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해주는 투자 기관들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내에 지금 초장기채를 투자하는
그 투자자 비중이 예. 물론 초장기채를 사주는 원래 기존 투자자였던 연기금과 보험사도 있지만 네. 외국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허. 거의 절반 가까운 투자자가 외국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헤지펀드 비중도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는 안정적으로 만기까지 보유를 해줬었는데 예. 헤지펀드와 같은 투자자들은 차익 생기면은 또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초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 달리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공급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겠지, 금리가 더 올라가겠지라는 인식이 있어서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초장기채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그러면 채권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지금 일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로만 보면 엔화 강세가 되는 것도 예, 있지만 예. 금리 측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측면에서는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이렇게 자주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채권 투자할 때입니다 했다가 별로 재미는 못 봤는데 네. 거액 자산가들한테 채권 좀 들고 가세요라고 마케팅할 때 근거가 뭐예요? 뭐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그 수익률. 몇 푼 되지 않지만 일단 어. 채권을 사려면 더 큰 그 금액이 시드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최소 그 살 수 있는 매수 단가가 애초에 주식과 다르게 좀 높기 때문에 예. 이제 아무리 조금 수익률 적다라고 하더라도 그 투자하는 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 1%, 2% 또는 3% 수익이 나도 상대적으로 큰 금액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제 예를 들면 예금과 같은 자산은 사실 2% 내외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되 예. 이제 원금 손실이 안 되는 안정적인 그 수익률 내는 또 자산 찾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측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미국채 측면에서는 좀 이제 쿠폰이 높은 30년과 같은 채권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일드가 높은 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예전에도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브라질과 같은 이제 EM 채권 중에서도 그건 좀 후달려. 네, 네, 좀 수익이 높. 환율 좀 늘 살펴야 되고. 네, 근데 헤어라가 아닌 달러화 표시된 뭐 이런 EM 채권들 이런 네. 것들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조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채권 투자를 좀 고려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보니까 CPI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소매 판매까지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계속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발표될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관세의 영향은 여기 아직 포함이 안 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상호관세는 아직 부과가 안 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예상에 따르면 7월부터 부과가 될 예정이어가지고 네. 7월 물가도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일 수가 있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호관세 부과일이 8월 초로 다시 지연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상호관세의 정확한 영향을 보려면 8월 물가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요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7월 물가가 그 보편관세 측면에서는 부과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품목관세는 일부 부과가 되고 있어서 일부 영향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상호관세에 따른 영향이 아직은 발현되지 않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물가가 조금 반등하더라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봐야 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살짝 지금 이제 하나 갑자기 또 궁금해져 가지고 네. 우영구님은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이창용 총재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네. 하는 총재의 입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뭐 긍정적이에요? 다소 조심하자는 쪽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제 스스로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아니고. 아니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데 예. 지금 이게 은행 중심으로 발행이 되게 하겠냐, 아니면 비은행권 중심으로 발행을 하겠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한국은행 이춘용 총재, 그 총재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이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고, 예. 이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걸 거래를 하자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비은행
기업 중심으로도 혹시 발행을 하게끔 만약에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또 주식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국에는 그런 민간기관 중심으로 특히 비은행 민간기관 중심으로 발행을 하게끔 또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 기업이 발행한 코인과 저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겠냐? 왜냐면은 발행 기간의 신용 등급에 따라 또 다른 가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이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관인 건데 만약에 다른 비은행 그 기업들에게 이 권한을 줄 경우에는 또 이 비은행 기업들이 결제 시스템을 갖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예, 거고 예. 한국은행 주도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먼저 좀 해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고 기존의 시스템을 이제 파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행 중심의 발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연준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뭐 이런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소매 판매까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찌됐건 데이터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하든지 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를 준 게 제롬 파월 의장이 사임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일이 될 것이고 네. 그만두길 바란다. 네. 이걸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직접적인 맞아요. 메시지잖아요. 앞으로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롬 파월이 뭐 이 메시지를 듣고 금리 인하를 할 것 네. 같지도 않고 사임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관세 역량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시기 뭐 10월 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네. 왜 이렇게 발언을 하는지는 저도 약간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약간 언행 불일치라고 할까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원한다면 예. 관세를 높게 부과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예.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이유가 네. 높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 상승 예. 리스크 때문에 못 예. 내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관세는 관세로 높여서 관세 수입을 또 얻고 싶어 하고 재정 적자를 만회하고 싶어 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뭔가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또 다른 뭔가 그 자산 가격 상승을 만약에 일으키는 것들을 원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독립성도 자꾸 훼손을 하고 있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연준의 네, 독립성을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금리 인하는 될 거지 않습니까? 연내든 내년도든 인하 사이클은 인하 사이클이에요. 근데 마치 본인이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연준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 해야 되는 의무는 이런 발언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물가 상황을 보고 정책을 펴는 게 옳다라 보고 있고요. 아무리 사임을 시킬 거다 해임을 할 거다 얘기를 해도요.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뭐 직무 태만, 위법 행위, 부패 권한 남용 이런 좀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해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사유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두드러지는 사유가 부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이제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파월 의장이 뒷주머니를 차고 뭐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임 가능성은 좀 낮다라 보고 있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 아무리 좀 이제 의견이 달라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좀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예측 불가 인물이라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뭐 지금 예. 뭔가 좀 피크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 파월에 예. 대한 압박은? 네. 예, 그러니까 사임하지 않으면은 해임할 수 있는 이유를 뭐 자꾸 찾겠다라는 찾는 거라서 느낌. 예. 이게 또 털면은 근데 그게 네.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우영 연구원님 입에서 뒷주머니 찬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뒷주머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지금 보니까 현재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0.5%
3,193. 사실 지난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많이 올라섰다가 3,200선까지 올라섰다가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어떨지 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뭐 아직 중국장은 안 열렸습니다만 우리가 보니까 또 오늘 아시아에서 또 짱 먹겠네요. 강하죠.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